자, 이제 인장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을 뭐라 한다고요? 도장. 도장을 우리는 인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강의할 때 인장 등록을 열심히 강의하고 나왔거든요. 그때 쫓아오셨어요? 교수님, 인장이 뭐예요? 제가 그때 엄청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대 출신들이 그런 오류를 가끔 보내요. 당연히 알겠거니 하면 설명이 나갔는데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강의는 비법대 출신이 훨씬 잘해요. 법 강의는. 경험해봤으니까. 훨씬 편한 걸로 하죠. 근데 비법대 출신들은 깊이가 없지. 이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우리 재수생들은 느껴요. 깊이를 느낍니다. 그거를. 특히 한민호한테는 많은 깊이를 느낄 거. 이거를. 어쨌든 뭐 중개법 뭐 쉬우니까 뭐 그냥 가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이거는 이제 도장을 등록하는 거다. 그래서 인장 등록의 대상은 일단 두 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이건 의무입니다. 개공과 소공은 무조건 인장 등록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중개보조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냐? 인장 등록할 시기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중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다만 이제 등록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 소공 인장 등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공을 고용하면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하면서 함께 인장 등록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공은 자기 인장 지가 등록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공은 소공에 대하여 고용을 했으면 고용신고 해주는데, 이때 고용신고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인장 등록을. 그래서 등록 신청과 함께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안 했다면 업무 개시전까지 등록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에 대해서 개공과 소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가 중개에게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고용신고와 함께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등록할 인장에 대한 부분인데, 자, 등록할 인장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봅니다.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이라 하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 중개인,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얘기합니다.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것이어야 돼요.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성명 플러스 7mm, 30mm 범위 내로 들어온 이러한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동그란 인장 등록하는 거 되겠죠? 당연히 되고, 사각 인장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세모 인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세모 인장으로 판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모 인장 본 적이 없고요. 그럼 사각으로 하든 동그랗게 하든 상관이 없고요. 이때 성명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한민호 인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 있거나 아니면 한자로 이렇게 이제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명이 나타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지금 동그란 걸로 파고 있고, 그 다음 규격은 7mm 이상 30mm 범위 내에 들어와야 돼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러니까 동그란 걸로 판다면 직경이 7mm, 30mm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약 2cm 정도, 20mm짜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1mm 정도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각으로 썼다. 그러면 역시 규격이 7mm, 30mm 범위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는 사각 인장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는 전문 직업인들 나머지들은 대부분 동그란 인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익분 도장 파갖고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벼락맞은 대추나무에다가 이익분 도장 파갖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벼락맞은 대추나무인지 아세요? 참 순진하십니다. 귀신 쫓는 데잖아요. 벼락맞은 대추나무가. 이게. 근데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이거. 주로 이제 옥으로 많이 파죠. 옥도장.
그런 걸 많이 파는데 어쨌든 뭐 지인이 개업을 할 때 뭐 해줄까 그러면 도장 파달라고 하세요. 도장 비싼 건 한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 도장 명인이 파는 거 나무 도장만 해도 그 얼마래더라? 나무 도장만 해도 하나에 나무 도장이 한 5만 원 한다든가 명인이 파는 건 우리 그냥 막도장 나무 도장 있잖아 조그만 거 그런 것만 해도 한 5만 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어쨌든 뭐 저쪽 청와대 옆에 뭐 명인이 있다고 그러대 그래갖고 거기는 한 300만 원 한다고 그러대 상하 같은 걸로 파면은 한 80만 원 이상 갈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도장 비싼 것들 많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무리고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지인한테 파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복 무지하게 들어오는 글자체로 내 사주하고 맞춰서 그래갖고 파달라고 하시면 돼 이게 사주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요 보통? 그럼 내 사업인데 다 그렇게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믿지만 이게 그래갖고 이거 인자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 달아난다고 사주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글자로 안 맞추고 세 글자로 맞추는 거야 이름만 인을 빼버리는 거야 아예 그래갖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맞춘 거지 이게 나무로 파면은 찍을 때는 편해요 잘 찍어져요 나무는 인주를 잘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저 옥이나 이런 걸로 파면은 이게 찍을 때 좀 잘 안 찍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밀하게 이 가공이 된 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평평해야 되죠 이게 약간만 틀어도 잘 안 찍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격대로 가는 거죠 가격대로 이게 요즘은 뭐 도장 그 바로 이렇게 누르면 인주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싼 티가 나니까 일단은 우리는 인주 묻혀서 찍어야지 그게 찍는 맛이 있지 이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경우는 이쁜 도장 받고 등록하시면 된다 규격은 성명 플러스 7mm 30mm 범위에 들어와야 돼요 영어 이름은 안 되겠죠 우리 주민등록표에 영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한자로 이제 파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인감도장만 파는 등록하는 게 인정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풀려가지고 이쁜 도장 파갖고 등록이 됩니다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여전히 어떻게 돼 있냐면 상업등기 규칙이거든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법인인감도장이에요. 법인인감도장입니다. 이걸 등록해야 돼요. 법인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잖아요. 근데 법인인감도장은 어디 있냐면 등기소에 신고돼 있어요. 등기소에. 그래서 그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도장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막도장 절대 안 돼요. 법인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업등기라는 것은 법인의 등기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줘야 되고요. 우리 분사무소 있잖아요.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있잖아요. 이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후일 우리가 더 보기로 하고 분사무소도 인장 등록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개인은 이쁜 막도장 등록해도 되고요. 다음에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업등기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이걸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 두시고 그럼 등록한 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변경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변경 등록은 며칠 내야 되냐면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에요. 7일이 또 나왔죠? 등록 통지 7일입니다. 인장의 변경 등록 7일입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은 7일 내에 들어간다. 그다음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들어가는데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변경 등록은 역시 7일이다. 이때 등록하는 방법은 개인의 경우는 신고서가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 이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 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에는 반드시 등록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그럼 개업공사는 업무 정지, 소속공사는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인장 이 정도만 감사받 으십시오. 일단 자 그래서 인장 등록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다 봤고요. 이제 휴폐업으로 들어가죠. 휴업 및 폐업. 그럼 휴업 및 폐업으로 들어갔는데 중개사무소를 쉬는 걸 휴업, 문을 닫는 걸 폐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업을 하더라도 미리 신고해놓고 휴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휴업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3월 초과 휴업할 경우입니다. 할 경우에는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휴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경우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휴업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건 사전신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과 휴업한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2달을 쉽니다. 그냥 쉬면 되겠네요. 맞죠? 정확하게 딱 3개월을 쉬잖아요. 역시 그냥 쉬어도 돼요. 3월 초과 휴업할 때 신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2달은 그냥 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설 등록을 했어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잖아요. 등록 통지 받은 거예요. 근데 3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한다. 그럼 이때는 휴업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증 받아갖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4개월 입원하게 돼 있다. 그럼 미리 휴업 신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합니다. 그럼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뭐냐? 그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이거든요. 대학을 간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유에는 절대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거.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부득이한 사유, 질병, 징집, 취약, 나 같으면 폐업 신고하겠다. 입원을 7개월 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하겠다. 군대 21개월 가는데 폐업 신고하겠다. 나 같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유가 없으면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미리 하셔야 돼요. 역시 사전신고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쉬겠다고 4개월 휴업 신고했거든요. 놀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기간명령 신고 들어라는 얘기예요. 얘기고.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한다. 그럼 재개신고 하셔야 됩니다. 재개신고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재개신고는 4개월 휴업신고했는데 아파갖고 휴업신고했는데 2달 지났더니 다 나왔어요. 그럼 이건 사전신고이면 느낌이 딱 옵니다. 너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재개할 때는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버렸죠? 이거 반환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 중개업무 재개신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즉시. 그래서 재개신고를 해줘야 되죠. 그럼 휴업신고 모두 사전신고네요. 그래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첩신고해야 된다. 틀렸어요. 니은과 리을의 차이죠. 할 경우에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의 오묘함이 여기서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제 사전신고다. 그 다음 이제 폐업입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역시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요. 중개업에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때도 등록증 반납입니다.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폐업하셔야 돼요. 그냥 폐업하면 안 돼요. 그냥 문 닫기 전에 신고해놓고 폐업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일단 이것도 사전신고다. 이거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모두가 사전신고예요.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나머지 기타. 이거 휴폐업 사항은요. 협회 통보 사항이에요. 중개사무소가 쉬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이 규정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주된 사무소 휴업해버리면 분사무소까지 다 휴업이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소별로 휴업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휴업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더라도 미리 신고해놓고 쉰다. 문을 닫더라도 미리 신고해놓고 문을 닫는다. 근데 휴업 신고는 언제나 할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을 추가하는 휴업을 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요? 3개월이에요. 그 기간 6개월 추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순환 때는 거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제 다 본 거예요. 다 봤고 이제 48쪽에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냐? 업무 프로세스. 중개사무소를 열었을 때 사무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 이전은 어떻게 하는지, 분사무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겸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고용인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인장, 휴업 폐업 이런 내용, 사무소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는 지금부터는 뭐냐? 의뢰인이 찾아와서 물건을 맡깁니다. 팔아달라, 구해달라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8조 중개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중개계약은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갑이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을이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것이 바로 중개계약입니다. 중개의뢰계약의 준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것도 중개계약이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것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라 불러요. 근데 나중에 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등이 체결되죠. 이런 계약들.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요 계약 있죠. 요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해요. 개념 구분해 놓으세요.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라고요? 중개계약.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계약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중개계약, 다음 주에는 거래계약을 공부합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이 중개계약 제도에 대하여 우리 법에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22조의 일반 중개계약을 두고 있습니다. 22조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제도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래갖고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일반 중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했거든요. 근데 옆집 개업공사 B한테 또 중개 의뢰하고 옆집 개공한테 C한테도 의뢰하고요.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켜준 개업공사한테 보수를 준 형태.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내놓는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중개계약 아니겠어요? 맞죠? 가장 많은 형태죠. 이게. 그래서 우리 법 22조에 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상적 규정이 양괄호 2번에 있죠. 양괄호 2번. 48조. 중개의뢰는 중개의뢰는 명확하게 개업공사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적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개업공사는 이거 승낙할 의무, 작성 의무는 없다. 이랬죠, 지금. 그래서 우리 의뢰하면서 중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일정 사항을 기재한 일반 계약서 써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일반 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하여 계약자의 원칙상 개공은 승낙할 의무 없어요.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나는 쓰기 싫으니까 딴 데 알아봐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데 작성을 할 때는 일정 사항을 기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 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행위에 따른 중개 보수, 그 다음에 그 밖에 개업공사 의뢰인 준수할 사항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랬어요.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현재 정해놨거든요. 정해놨는데 이 표준서식이라는 거, 일반 뉴스의 표준서식이 현재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럼 이 서식이 지금 우리 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일반 중개약서 쓸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의뢰인 써주세요 하더라도 써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쓸 때 이거 서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뉴스 서식이. 사용할 의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이게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장서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실무 가셔갖고 중개 의뢰를 하시면서 중개계약서 써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계획공사와 없죠. 맞죠? 없어요. 의뢰하면서 우리는 중개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익숙치 않아요. 익숙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고요. 문제는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건 선진적인 중개계약 제도입니다. 우리가 전속이란 말은 들어보거든요. 탤런트 이 모양이 모 화장품 회사와 전속 모델 계약을 했다. 그럼 그 이 모양은 다른 화장품 회사와 모델 계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듯이 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선수는 다른 구단과 계약 못 하죠. 그렇듯이 전속 중개한 그거예요. 의뢰인 갑이 특정한 기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기업공사가 승낙을 하면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즉 전속 중개 계약은 물건 혼자 받은 거죠, 개공이. 이게 전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은 이 개공한테만 의뢰했으니까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면 안 돼요. 이게 전속입니다. 그럼 이거 전속 계약은 일단은 개공한테 유리한 중개 계약임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전속을 이겁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그래서 23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뢰인은 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법은 기업공인인사를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법이 개공을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어떻게 하면 개공사를 올가맬까 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개공을 안 믿어요. 그럼 전속을 체결한 개공사 있죠? 이분은 의무를 부담하죠.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의 의무예요. 그래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의무가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뢰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성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무. 다음, 이 전속중개약서를 개공이 작성했잖아요. 작성했으면 이것을 보관도 하시래요. 서류 보관이 첫 번째 등장했거든요. 전속계약서 쓰고 보관은 몇 년 해야 되느냐? 3년이에요. 3년간 보관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서류 보관이 3가지가 있는데 서류는 무조건 중요해요. 이 서류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 보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속계약서는 3년 보관하셔야 됩니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물건 우리 개공이 혼자 받았죠. 빨리 거래를 성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시래요.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중개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지는 짐작이 능히 됩니다. 뭔가 뒷돈 받아서, 그죠? 비공개 요청할 거예요. 이게 삼성이 오리발 내밀다가 지금 다 아니할 말로, 이 속된 말로 뽀록 나고 있죠. 일단은 저쪽 애들은 무조건 오리발부터야. 하기사 뭐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무조건 오리발부터 내미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리 모른다 이게. 어쨌든 참 재밌어. 그 피해는 전부 다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보 공개해줘야 되고 비공개청에 공개 금지다. 그럼 아무 얘기 없으면 공개 나가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으면 공개 나가는데 정보공개는 며칠 내에 나가야 되냐면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7일 내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전속업자는. 어디 나가야 되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죠. 인터넷 거래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를 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공개한 내용도 지체 없이 문서로 의뢰인이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보 공개 의무가 세 번째. 이거. 다음 네 번째. 이거 물건 혼자 받았거든요. 근데 알았다고 해놓고 해외여행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처리 상황이죠.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이에요.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업무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다고 해놓고 해외여행 3개월 가버리면 안 되니까 2주에 한 번씩 업무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빨리 거래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해주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전속 계약을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의 의무예요. 이게 바로 5가지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입니다.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 이자도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전속 중개 의뢰인의 의무. 전속 중개 의뢰인께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첫 번째, 위약금을 물어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위약금이란 말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주는데 얼마를 물어주게 되냐면 원래 지급해야 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줘요. 위약금을. 그럼 위약금 물어준 경우는 어떤 경우냐?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했습니다. 그럼 이 개공은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전속이라는 개념을 배신해서 비개업공사한테 다시 중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의뢰하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를 해버립니다, 이거. 전속이라는 개념을 배신했죠, 지금? 배신했어요. 그러면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고요? 위약금 물어주는 거예요. 그 금액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거. 그래서 다른 개업공사한테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첫 번째 위약, 두 번째 위약.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체결했는데 요 A가 을을 소개했어요. 을을 소개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갑은 5억을 요구했고 을은 4억 8천을 주겠대요. 2천만 원 갭을 못 줄였죠. 그래서 이 거래 계약이 결렬됐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나왔거든요. 나와갖고 갑과 을이 이제 골목길 걸어가다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 합시다. 했는데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어요. 가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사예요. 우리 개공한테 보수 줄 필요 있느냐? 어?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1,000만 원씩 약 먹고 계약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억 9천에 개공사가 소개한 상대방을 배제하고 지하다방에서 몰래 직거래해버린 거예요. 배신했죠, 지금? 이게 지하다방 사건이에요. 이게. 그럼 갑은 A한테 뭐 지급해야 돼요? 위약금 지급해야 돼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위약이에요.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은 이제 또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의뢰인은 소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요 비용은 개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데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줘요. 주의할 점은 중개보수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50%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 소요 비용을 물어주느냐. 자,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아파트 내놨어요.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시장을 가셨다가 백화점을 가셨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즉
중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해버렸죠, 이거? 이건 개공을 배신한 거 아니죠? 그죠?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자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죠, 지금.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에요. 이걸 줄여서 앞으로 스발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절대 세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신한 건 아니니까 이때 갑은 A한테 이자가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니 소요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죠. 그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중개보수 50% 범위 내라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 거래가 됐을 때 갑이 A에게 지불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다 라고 가정하면 이때까지 A가 지출한 비용이 만약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3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50% 범위 내에서 물어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개공이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었다. 그러면 보수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50% 범위 내에서 물어주면 되죠. 얼마까지만? 5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스발상과 그랬을 때는 소요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설명을 이행하는데 중개 의뢰인은 개공한테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정보에 대하여 확실히 고지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게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은 유효기간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별도의 약정이 유효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전속 중개계약은 3개월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3개월 내는 거래시키란 얘기예요. 계획입니다. 이게 전속 중개계약 제도였어요. 이게 그래서 전속 중개업자가 이제 계획공사가 공개할 정보가 있는데 공개할 정보는 후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은 후일 차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잠깐 감잡기를 해보는데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다른 계획공사한테 의뢰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일반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전속은 다른 계획한테 의뢰하여 거래하게 되면 위약금 물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는 없죠. 근데 전속이니까 공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또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그래도 계획공사한테 그 소요 비용을 물어줄 일이 없어요. 전속이니까 물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제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은 일본에서 가장 성행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독점 중개계약이 있는데 독점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독점이나 전속이 자동방으로 유행하죠. 이 개공한테만 의뢰해도 내가 사기를 당한 우려가 없다. 피해를 볼 우려가 없다라고 인식이 팽배해 있으면 전속이나 독점이 자동 유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공을 못 믿죠? 그러니까 수군데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의뢰인들이. 전속 중개계약 할 때는 전속 중개계약서 꼭 써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전속 계약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속 계약은 이거 사실상 이제 개업공사한테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의뢰인도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자가 믿을 만한 중개업소고 능력 있는 개공이다. 그래갖고 여기 한 군데만 딱 내놓으면 이 개공은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해요. 거래시키면 바로 보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게 돼요. 의뢰인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다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동네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중개 안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높고요. 그래서 구두로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전속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왜 전속계약제도 이거 이대로 의무를 이행치 않느냐 개공이. 이거 전속계약서 안 쓰고 보관 안 해버리면 업무 정리 먹거든요 이거. 근데 전속계약서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우리 의뢰인들이 전속중개약서에 도장 찍는 게 너무 낯설어요. 뭔 얘기냐면 시장 바구니 들면서 시장 가고 있는데 아파트 내놓고 하는 거예요. 중개업소에 들러갖고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 몇 동 몇 호예요? 얼마예요? 그러고 가는데 그러면 개공은 뭐라 해야 되냐? 난 여기만 내놓겠다 의뢰인이 그랬잖아요. 그럼 전속에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청약을. 그럼 개공은 전속계약서 들고 나와야 돼요. 여기다 사인하고 가시죠. 그럼 의뢰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계약서에다 전속계약서 도장 찍으러 가면 누가 찍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속계약서를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물건 채가는 거, 손님 빼가는 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중개업하기 싫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손님을 안 뺏기고 물건을 방어하는 것도 기술인데 이게 실무에서 이제 돈이 왔다리 갔다는 거예요. 거래를 시키면 보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손님을 채가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은 막 그런 거 자꾸 당하면요.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중개 의뢰를 하면서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법이 이걸 강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뢰인과의 분쟁, 개공사들끼리 서로 이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중개계약 제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중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해야 돼. 전속계약서든 일반계약서 무조건 계약서 써야 돼. 무조건. 의뢰 받을 때 그냥. 이걸 강행해야 된다. 강행 규정으로.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이든 물건 받으면서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게.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러면은 분쟁을 확 줄여버릴 수 있죠. 이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들이 이렇게 몇 분이 끼워가지고 서로 나눠먹고 막 그러던데요. 분양권 전매할 경우는. 그건 수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개계약서를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이 계속 이 전속계약서 이제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두고 있는 건데 실무에서는 중개계약서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의뢰인들이 낯설어요. 이때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쓸 수만 있다면 이걸 우리 법이 강행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중개계약서 반드시 써야 된다. 일반인 계약이든 전속이든 써야 된다고 해버리면요 분쟁을 확 줄여버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개공들이 등치는 거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증거가 다 남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강행을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이게 전부 다 전속을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써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인들이 이걸 안 쓰거든요. 근데 법에서 이거 강행 기준을 둬버리면 의뢰인도 아 그래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동적으로 쓰게 되죠.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개사에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협회가 가장 희망아리가 없는 협회라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겁니다. 뭐 보수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중개보수 너무 비싸다. 반값 보수, 반값 중개 수수료 들어봤죠? 반값 중개 보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수예요. 그게 우리 영업에 대한 보수라고. 이게 물건값도 아니고 보수를 반값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아직 안 당해봤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보수를 반값으로 한다는 거는 물건값이 아니거든 이거. 그럼 국회의원들 보수 반값으로 한다면요. 서울시장 보수 반값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지부터 펄쩍뛸걸? 근데 이게 그대로 여론에 등 업어가지고 지하철들이 다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그래갖고 반값 돼갖고 오피스텔 중개업소들 다 망했어요. 다 문 닫았습니다 이거. 오피스텔들. 이게 오피스텔 0.9%였거든. 근데 임대차는 0.4. 그 다음에 매매는 0.5로 바뀌었어요 이게 반값으로 바뀌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0.9%로 최고율이 지금 최고율칙이에요. 그럼 의뢰인들이 최고율 주느냐 0.9%?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이거. 0.9% 안 준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확정률로 가야 돼. 최고율로 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잘못되어 있는 거 다. 미국은요 최고 6%까지 가. 6%.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물론 쌍방 받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받아 미국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6%이기 때문에 진짜 큰 물건 하나 해버리잖아요. 1년 연봉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중개업소들이 대형화되는 거죠. 수익이 보장되니까. 일본 최고가 3%예요. 3%입니다. 우리는 둘이 합쳐도 최고 1.8%야. 최고. 둘이 합쳐도. 그러니까 일방 0.9%.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반값으로 가니까 오피스텔 중개업소 다 문 닫았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협회에서 이거를 막아줘야 되거든, 바람을. 근데 협회가 아무런 희망가리가 없어요. 왜 없을 수밖에 없냐면 나중에 협회 제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협회는 국토부 장관한테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역으로 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정교과서부터 시작해갖고 역으로 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역으로 가는 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놨던 이런 독재 시절 때 만들어놨던 것을 그대로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니까. 물론 이제 국민 여론이 개공사에 대한 인상이 안 좋습니다. 개공사가 부동산 투기 주장하고 가격 올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이거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공들이 일조를 하고 있지만 가격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더 일조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양반들은 더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게. 있는 양반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름값 10,000원 해야 한다고 그래. 리터당. 왜 그럴 것 같아? 자기네들만 다니려고. 10,000원 하면 교통지옥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리터당 10,000원 하면. 진짜 아니면 그런 얘기 들으면 피가 거꾸로 쏜다가 주둥이 확 찢어버려야 돼, 진짜. 이거. 그런 놈들이 위정자들로 있으니까 이 국가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지금 이게. 어쨌든. 그래서 괜히 또 혈압 오르는데, 이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보수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회가 방어막이 돼야 되는데, 협회가 회원수는 그렇게 많으면서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정부가 왜 인정 안 해? 그런 단체를. 너무 크니까. 그런 단체에서 집단 활동을 해버리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도 회원이 지금 94,000명이 넘었죠. 개공이. 그러면 결국은 이 단체가 협회 주도하에 일률적으로 파업을 해버렸다. 그냥 전국적으로.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딱 쥐고 있죠. 다 쥐고 있어요. 꼼짝 못해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감독권 한번 발동하면요. 협회 회장서부터 임원진 전부 다 구속이야. 다 구속입니다. 이거. 털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오지? 이게. 어쨌든 그래서 중개학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정보망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